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JYP 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공공재개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조금 전이죠. 오늘 아침에 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의 첫 후보지 8곳을 선정해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도 함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대표님 어떤 내용인가요? 네, 금일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은 공공재개발 8곳이 선정이 됐고요. 네. 자, 그리고 기준금리가 0.5%로 동결이 됐습니다. 자, 기준금리 0.5% 동결이라는 거는 우리가 유동성 확대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기존 공급 대책에 있어서 공공재개발 4만 호에 대한 내용 중 첫 스타트의 8곳이 지정이 됐는데요. 자,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5.6 부동산 대책 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제시했던 공공재개발 시범지를 선정한 뒤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밝힌 공공재개발을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 물량의 목표는 총 4만 가구인데요. 공공재개발이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이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재개발 정비 사업을 말합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재건축은 아파트 단지를 새롭게 탈바꿈한다고 하면 재개발은 지정된 구역 자체, 말 그대로 동네 전체가 탈바꿈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재개발은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등 파격적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대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공임대나 공공지원 민간임대, 지분형 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하는데요. 정부가 내건 사업지 공모에 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구역 등 총 70곳이 신청하면서 사업을 신청한 지역의 분위기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정부의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부동산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해서 한번 틈새 시장을 좀 알아봤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때마침 발표가 됐는데 공공재개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곳이 선정이 됐는지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공공재개발에 대한 관련 기사입니다. 자, 변창흠식 국토교통부 주택대책 속속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공공재개발에서 용적률 상향에 대한 뉴스 기사가 나와 있고요. 자, 최근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임박됨으로써 1억 6천 하던 빌라가 3억 2천 됐다라는 기사. 자, 뭐 이렇게 금액이 뛴다고 그래가지고 아무 곳에나 들어가면 안 된다는 부분들을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경기도입니다. LH, 성남 수진, 그리고 신흥지역 1구역의 공공재개발을 추진한다라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 반면에 최근 경실련에서는 특혜성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에 대한 사업을 당장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 내용은 이런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으로 인해서 주변 다세대 빌라 토지 가격대가 올라감으로써 전반적으로 또한 주택시장에 있어서의 가격을 올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까지도 언론기사에 나와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정리해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공공재개발이라는 영상에서도 만나보셨듯이 자, 공적 지원을 받아 LH공사나 SH공사의 공적 지원을 받아 정체된 정비 사업을 정상화시키고 사업 속도를 높이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사업에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발표된 8곳 같은 경우에도 최장 10년 가까이 지체된 곳들이 선정이 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공공재개발. 그럼 어디서부터 공급 대책이 나왔냐라고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워낙 수요 억제 정책,
공급 정책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정책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됐는지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2020년도 5월 6일 날 발표된 수도권 주택 공급 및 기반 강화 방안에 대해서 나왔었고요. 두 번째로는 8.4 대책,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공공 재개발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었는데요. 자, 먼저 5.6 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입니다. 총 7만 호, 서울권 내에 7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의 주된 내용이었고요. 그 중에서 세 가지 4만 호, 15,000호, 15,000호 중에서 공공 재개발의 내용을 가진 부분이 공공성 강화를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4만 호에 대한 부분이 나왔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5.6 대책에서 4만 호 중에서도 총 4만 호 중에서도 공공 재개발이 차지했던 발표 내용이 2만 호고요. 2만 호. 그 외적인 부분이 소규모 정비 사업 1.2만 호, 그리고 역세권 민간 개발 사업이 2만 호에서 이 5.6 대책에서 2만 호가 공급 대책으로 발표가 됐었고요. 추가적으로 8.4 수도권 공급 대책 확대 방안에서 총 26만 2천 호에 대해서 알파에 대한 추가 공급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공급 대책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5.6 대책에서 발표된 7만 호와 더불어서 이번 연도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6만 호, 그리고 신규 13만 2천 호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됐습니다. 총 26만 2천 호인데 그 중에서 신규 공급 13만 2천 호 중에서 여기 안에 2만 호에 대한 공공 재개발 물건의 추진 계획이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실 텐데요. 8.4 대책 13만 2천 호 신규 물량 공급에서 자 보시는 대로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7만 호가 있습니다. 그 7만 호 중에 공공참여형 재건축, 고밀도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 5만 호고요. 그리고 공공재개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2만 호로 잡혔는데 이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 같은 경우에는 많은 주요 단지들이 사전 컨설팅을 시도를 했다가 철회, 기본 인센티브가 작다 보니까 철회하고선 좀 냉랭한 분위기를 보였지만 공공재개발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구역들이 신청을 하는 좀 열기가 뜨거운 부분으로 지금 공공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공재개발, 서울자치구 공공재개발 신청 현황 총 70군데 정도가 신청을 했고요. 서울권 내의 지역별로 지금 신청한 신청 현황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종로구부터 서대문구까지 그리고 영등포구부터 중랑구까지 많은 지역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북구부터 강동구까지 신청을 했었지만 최종적으로 후보지로서는 기존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12군데가 지정이 되면서 후보지로 심의를 거쳐서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된 내용의 8군데입니다. 총 동작구의 흑석 2구역, 그리고 영등포구의 양평 13구역과 양평 14구역, 그리고 동대문구의 용도 1-6구역과 신설 1구역, 그리고 종로구의 신문로 2-12구역, 강북구 5구역까지 총 8군데가 시범사업지로 금일 오전에 지정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인 총 면적을 합해보게 되면 한 13만 제곱미터가 나오는데 약 평수로 환산하게 되면 한 3만 9천 평 정도의 면적이고요. 자, 보시는 대로 구역 지정의 날짜를 보시면 강북 5구역을 제외한 5구역과 양평 14구역을 제외한 모든 구역들이 10년 이상 지체된 지역들로 지정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기존 세대수입니다. 기존 세대수 같은 경우에 총 합하게 되면 1,704세대의 기존 세대수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예상 세대수 총 4,763세대 정도의 예상 세대수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5, 6대책 2만 호 그리고 8, 4대책 2만 호 총 4만 호 중에 약 12% 정도의 지역이 선정되었다. 아직까지 88%에 대한 지역이 남아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장 그 뒤에서 혜택에 대한 장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지만 기존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최대 조합원 물량을 뺀 나머지 인센티브 물량에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비율을 50%까지 차지하겠다라는 부분이 공공재개발의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제 지정이 돼서 오늘 발표가 된 후보지 선정이 되었고요. 2, 3월 달에 LH나 SH의 주민설명회가 열리면서 업무 체결에 대한 부분이 4, 5월 달에 진행이 예정이고요. 자, 정비개혁 수립 같은 경우에는 6월 이후 그리고 정비구역 및 시행자 지정은 올 연말 내에 진행을 하겠다라는 향후 일정이 나와 있고요. 자, 신규로 이번에 지정이 안 된 56곳 중 공모 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을 검토 후에 3월 말에 추가적으로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 있다라고 오늘 발표가 되었고요. 선정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투기 수요가 몰리는 부분을 배제하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오늘 금일 발표된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사업적인 혜택 그리고 장점이 뭐냐라고 여쭤보실 텐데요. 자, 본표와 같이 보시는 대로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로 지정이 되면 도시규제가 완화되고요. 그중에서 보면은 용적률 상향이 있고요. 그리고 기무체납에 대한 완화가 있습니다. 또 사업성이 보장된다. 자, 재개발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관리 처분 시 분담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분담금에 대한 부담을 낮추겠다라는 부분의 내용이고요. 분양가 상한제, 민간 재개발과 달리 분양가 상한제에서 적용을 제외하겠다라는 내용도 혜택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지원, 저금리의 자금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내용과 또한 공공이 참여하기 때문에 신속한 허가 처리를 보장하겠다라는 부분이 공공재개발 사업의 혜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반면에 단점으로는 공공이 참여하기 때문에 공공일방 아니면 공공이 주장하는 부분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어떤 사업의 진행 방향에 대한 부분은 좀 단점이 아닐까라는 부분으로 좀 우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공공재개발 관련 도정법 개정안 세부 내용입니다. 자, 개정안 세부 내용이라는 건 아직까지 법이 국회에서 통과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지금 발의된 상태에서 이 법이 통과되어야지만 본 사업이 시행이 되는데, 지금 현재 개정안 세부 내용이 5가지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법적 상한이 제3종 일반 주거지의 최종 300%일 경우에 법적 상한에 대한 최고 120%까지 360%의 용적률까지 인센티브를 주겠다. 60%에 대한 부분을 더 업해서 일단 높게 줘라 라는 부분의 내용이고요. 초과 용적률에 대해서 기부 체납 비율을 20에서 50%로, 그리고 기부 체납받은 공공임대 일부는 넓은 평수 8호제곱미터 미만의 30평대까지 공공임대로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심의처리, 총합처리를 인해서 허가에 대한 부분을 빨리 하고요. 자, 절차 시작 후에 들어온 조합원은 감정평가액보다 비싸게 분양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좀 이따가 민간 재개발과 공공재개발에 있어서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민간 재개발, 공공재개발입니다. 이 차이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요. 자, 서울 3종 일반 주거지역 조합원 300명이고요. 법정 상한이 120%까지 용적률이 완화가 됩니다. 기부 체납 30%라고 가정했을 때 일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총 기본 조합원 300명일 때 600가구까지 지을 수가 있고, 조합원 일반 분양 물량과 임대 물량으로 총 600세대입니다. 공공재개발로 들어갔을 때는 기존의 조합 물량은 그대로 확보가 되고요. 일반 분양에 대해서는 200세대, 그리고 공공 임대 같은 경우에는
지분형 주택을 포함해 가지고 200세대가 되기 때문에 총 100세대 이상이 총 세대수에서 늘어난다. 용적률을 상향시키기 때문에 세대수가 늘어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간 재개발과 공공 재개발에 있어서의 어떤 차이점,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마무리를 줘보겠습니다. 자, 민간 재개발, 분담금,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원은 없습니다. 자, 공공 부분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공공재발은 대납을 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부담에 대한 부분이 좀 줄겠죠. 중도금 같은 경우는 민간 재개발 같은 60%까지, 공공재발은 40%로 낮추기 때문에 어떤 부담을 낮춰주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업기간,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는 구역 지정이 되고 나서 최소 10년입니다. 10년. 10년에서 15년. 자,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명시된 바로 5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최대 10년 이내, 5년에서 10년 이내로 기간이 최소한 5년 정도는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조합 설립부터 사업 시행 인가까지 민간 재개발 40개월, 18개월로 단축이 되었고요. 자,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민간 재개발 적용이 되지만 공공 재개발은 제외됩니다. 자, 사업비와 이주비 그리고 비주거 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 매입 지원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어떤 안전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는 권리 산정 기준일을 구역 지정 고시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 재개발에 있어서는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 지정 고시일로 보기 때문에 이 내용 공공 재개발에 있어서 투자를 하실 분 같은 경우는 권리 산정 기준을 꼭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조합원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조합원 분양가에 대해서.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취득 시점, 입주권의 취득 시점에 따라서 권리 산정 기준일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전일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가가 산정되지만 권리 산정일 취득일 이후에는 일반 분양가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요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 두 번째로 중요하다. 꼭 내가 공공재개발에 대한 부분으로 내 주택을 마련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권리 산정 기준일과 입주권 취득일에 대한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투자에 임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 시간에 의해서 공공재개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공급 정책이 투기 수요를 배제한 일반 서민들의 특히 무주택자 그리고 1주택자의 갈아타기에 의한 공급 정책이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모든 분들에 있어서 어렵지만 내가 공부한 만큼 내가 고민한 만큼 좋은 주택을 하루빨리라도 하루 신속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기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 이슈 시간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